아이고, 저 꼴 좀 보게. 대제학댁 금지옥엽이 어쩌다 저런 똥물 튀기는 천치놈한테 시집을 간대? 쉿. 김판서 대감 눈밖에 나면 저 꼴 나는 거야. 산 사람을 송장 옆에 뉘는 꼴이지. 암. 옛날의 적에 도성 안을 떠들썩하게 만든 기괴한 혼례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꽃가마 대신 썩은 가마니가 깔리고 풍악 소리 대신 비웃음이 가득한 마당. 그 한복판에 조선에서 가장 아름답다 칭송받던 여인 설화가 붉은 혼례복을 입고 장승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떼꾸정물 흐르는 얼굴로 낄낄대며 흘바닥을 뒹구는 동네 바보 만득이 침을 흘리고 있었지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으리라. 저 악마 같은 자들이 나를 이통록 모욕하다니. 저 멀리 상석에서 이 참담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원수 김판서는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서슬퍼런 권력 아래 설화는 짐승보다 못한 바보의 아내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그녀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그때 바닥을 기던 만득이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멍청하던 그의 눈동자의 찰나의 순간 서리발보다 차가운 검기 가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색시야, 울지 마. 아직은 때가 아니거든. 그의 투박한 손끝이 무심코 바닥에 돌을 스치자 단단한 바위가 소리 없이 두부처럼 갈라졌습니다. 과연 이 바보의 정체는 무엇이며 두 사람 앞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성에서 가장 화려하던 대제학의 저택에 가득했던 묵향은 간데없고 이제 코끝을 찌르는 것은 눅눅한 곰팡이 내와 바닥에 굴러다니는 썩은 집단 냄새뿐이었습니다. 명문가 교수의 발을 보드랍게 감싸던 비단신은 이미 갈갈이 찢겨 문드러졌고 그 안으로 스며든 찬 흙기가 뼈마디를 시리게 파고들었지요. 이것은 꿈인가 아니면 지옥의 시작인가. 설화는 차마 눈을 뜨고 이 비참한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녀의 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청렴한 학자였고 설화는 그 무릎 아래서 시경을 읊으며 장래를 꿈꾸던 고귀한 꽃이었지요. 그러나 권력의 탐욕은 소리 없이 찾아와 가문의 기둥을 통째로 갉아먹었습니다. 김판서의 간악한 상소 한 줄의 가문은 풍비박이 났고 설화는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의 딸이 되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김판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화에게 죽음보다 더한 수모를 주기로 작정했으니 그것이 바로 마을에서 가장 천하고 멍청하다는 천치 만득과의 혼인이었습니다. 허허, 색시야. 색시는 왜 자꾸 눈에서 물이 나와? 배고파서 그래. 코를 훌쩍이며 낄낄대는 목소리의 설화는 진저리를 치며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로 해벌쭉 웃고 있는 만득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에 놓인 낡은 밥사발을 가져와 손가락으로 밥알을 휘휘 젓더니 그것을 설화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모래가 섞인 죽에 가까운 그것을 보며 설화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초가 삼간조차 되지 않는 낡은 단칸방. 구멍난 창호지 사이로 칼바람이 들이치고 쥐들이 천장을 달리는 소리가 요란한 이곳이 이제 그녀의 보금자리라니요. 벽 너머에서는 김판서가 붙여둔 감시꾼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바보놈아. 오늘이 첫날 밤인데 색시랑 재밌게 지내느냐? 어서 그 고운 뺨이라도 한번 만져보지 그래. 감시꾼들의 조롱 섞인 외침에 설화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낙화유수로 화려쇼이라 했던가요? 한 번 꺾인 꽃이 흐르는 물에 실려 어디로 가는지 알 길 없는 처량한 신세가 바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날카로운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조를 지키고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길은 오직 이것뿐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아버지, 불초한 딸을 용서하십시오. 이런 수모를 겪으며 사느니 차라리 달빛 아래 혼백이라도 되어 아버님 곁으로 가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설하는 은비녀 끝을 목줄기로 가져갔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닿는 순간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보처럼 낄낄대며 방구석을 뒹굴던 만득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손은 조금 전까지 바바를 휘젓던 바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무쇠처럼 단단하고 바위처럼 묵직한 힘. 당황한 설화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멍청하게 풀려있던 만득의 눈동자가 깊고 푸른 심연처럼 가라앉아 그녀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는 것은 한순간의 편안함이지요. 하지만 살아남는 것은 천년의 복수가 됩니다. 그것은 바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웅장하며 듣는 이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드는 장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설화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내가 무엇을 들은 것인가? 만득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코를 훌쩍이며 비녀를 뺏어 들고는 이빨로 비녀 끝을 아득아득 씹는 신용을 했습니다. 에헤헤, 색시야. 이거 맛없어. 딱딱해. 버려, 버려. 그는 다시 천진난만한 바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보았습니다. 비녀를 뺏어 들던 그의 손목에 새겨진 깊은 흉터, 그리고 찰나에 보였던 그 서리발 같은 눈빛을 말입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감시꾼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떠들고 있었지만 설화의 심장은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정말 하늘이 내린 천치인가? 아니면 어둠 속에서 칼날을 가는 맹수인가?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만득이 잡았던 곳에 아직도 뜨거운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절망뿐이던 이 단칸 방에 기묘한 의문과 함께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뿌려진 순간이었지요. 그러나 그 씨앗이 독초가 될지, 김 판서의 목을 벨 칼날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똥이 트기도 전에 도성은 서리발 같은 한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한 설화의 눈가는 붉게 짓물러 있었으나 만득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코를 훌쩍이며 해맑은 얼굴로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김 판서가 붙여둔 감시꾼들이 주막에서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틈을 타 두 사람은 도성 외곽의 좁은 샛길을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명문가의 금지옥엽으로 자라 평생 가마 밖을 나가본 적 없던 설화에게 가파른 고갯길과 거친 흙길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발바닥은 진즉에 물집이 잡혀 터졌고 고운 비단옷은 가시덤불에 걸려 누더기가 되어갔으나 만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색시야, 조금만 더 가면 돼. 거기 가면 맛있는 산딸기도 많고 호랑이 친구도 있어. 에헤헤. 만득의 말투는 여전히 어수룩했으나 설화는 그의 뒷모습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험준한 산세를 오르면서도 그의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땀방울 하나 맺히지 않은 그의 등판은 마치 거대한 바위산처럼 단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인가조차 끊긴 심산유곡,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이 곡을 한다 하여 귀곡산이라 불리는 험지였습니다. 그 산 중턱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낡은 오두막 한 채가 두 사람의 새로운 거처였습니다. 오두막 주변은 잡초가 무성하고 지붕에 볏짚은 태반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 처량한 광경을 보며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대제학의 딸이 산짐승이나 드나들 법한 소굴에서 평생을 썩어야 한다는 사실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지요. 만득은 울고 있는 설화를 뒤로 한 채 부러진 석가래를 만져보기도 하고 마당 구석에 방치된 녹슨 도끼를 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집이 아야 하네. 내가 안 아프게 해줄게, 색시야. 만득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설화는 적막한 산중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산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가 마치 죽은 이들의 속삭임처럼 들려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는 금방이라도 자신을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풍찬 노숙의 신세가 된 자신을 비관하며 다시 은비녀를 만지작거리던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온 것은 슉슉. 그것은 도끼질 소리라기보다는 날카로운 바람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보통의 장정이 나무를 벨 때 나는 둔탁한 퍽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잘려나가는 소리였지요. 의구심이 생긴 설화가 발소리를 죽이고 만득이 간 곳을 살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만득은 녹슨 도끼를 들고 춤을 추듯 몸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짓은 무겁고 둔한 바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의 학이 구름 위를 거니는 듯 우아했고 굶주린 표범이 먹이를 노리듯 민첩했습니다. 도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아름들이 참나무들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 단면이었습니다. 도끼로 찍어 넘긴 나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마치 거울처럼 매끄럽고 평평하게 잘려나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도끼질이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는 검객의 검로 그 자체였습니다. 설화는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만득이 무심코 고개를 돌려 그녀가 숨어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온 안광양 광기 설화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살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등지는 눈자의 슬픔과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초월적인 평온함이 섞인 기이한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만득은 이내 다시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도끼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아이고, 무거워. 도끼가 너무 무거워. 색시야, 거기 있었어. 배고프지? 내가 나무 많이 해왔어. 그는 다시 천치만득으로 돌아와 설화에게 달려왔습니다. 설화는 그를 피하지 않았으나 그의 옷자락을 붙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가? 왜 조선 최고의 검기를 가진 자가 이 깊은 산속에서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살아야만 하는가? 설화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멸문시킨 김판서라는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밧줄이 바로 이 남자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말입니다. 그날 밤 만득이 해온 나무로 집힌 구들장은 눈물 나도록 따뜻했습니다. 설화는 거친 산속의 정적 속에서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그녀는 보았습니다. 만득의 녹슨 도끼가 황금빛 보검으로 변의 도성의 궁궐을 뒤덮고 그 칼끝이 김판서의 목줄기를 향해 번뜩이는 환상을 말입니다. 날이 밝자 오두막 앞마당에는 정체 모를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산짐승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한 사람의 가죽신 장화 자국이었습니다. 김판서의 감시망은 이미 이 깊은 귀곡산의 입구까지 뻗쳐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곡산의 계절은 도성의 그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직하게 흘러갔습니다. 명문가의 고운 가식과 허례허식을 씻어낸 자리에 생존을 위한 처절한 아름다움이 들어앉기 시작했지요. 설화의 손은 더 이상 비단 자수를 놓던 고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캐고 땔감을 나르며 굳은 살이 박였으나 오히려 그녀의 눈동자는 도성에 있을 때보다 더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첩첩산 중의 고립은 그녀에게 감옥이 아니라 세상의 도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어느 맑은 오후, 설화는 집 근처 계곡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계곡물 소리와 새들의 지저귀이 어우러진 그곳에서 설화는 문득 자신이 이곳에 온 뒤로 단 한 번도 김판서에 대한 악몽을 꾸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곁에서 허허실실 웃으며 자신을 지켜주는 만득 덕분이었지요. 만득은 그 시간 계곡 위쪽 바위 근처에서 혼자 돌멩이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색시야, 이것 봐라. 돌멩이가 춤을 춘다. 만득은 낄낄대며 작은 조약돌들을 허공으로 던져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67개의 돌멩이가 마치 실에 매달린 듯 일정한 궤적을 그리며 만득의 주변을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고도의 내공이 깃든 어검술의 기초인 정중동의 경지였습니다. 설화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던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낮은 포효와 함께 집채만 한 황토빛 호랑이 한 마리가 덤불을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굴주림으로 번들거리는 호랑이의 눈빛은 설화를 향해 고정되었고 공포에 질린 설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산중의 왕이라 불리는 영물 앞에서 인간의 목숨이란 그저 한 입거리에 불과한 낙화와 같은 것이었지요. 호랑이가 앞발을 내디디며 설화에게 달려들려던 찰나였습니다. 어허, 이놈이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놀리느냐. 조금 전까지 바보처럼 웃던 만득의 목소리가 계곡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산을 무너뜨릴 듯한 위엄과 만물을 복종시키는 절대자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득은 어느새 설화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호랑이를 꾸짖듯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화를 찢어 죽일 듯 달려들던 호랑이가 만득의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마치 주인을 만난 강아지처럼 꼬리를 내리고 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군이라 불리는 놈이 손님을 몰라보다니 예의가 없구나. 어서 물러가서 내 집이나 지키거라. 만득이 호랑이의 머리를 툭툭 치자 호랑이는 가르릉 소리를 내며 만득의 손에 제 머리를 비벼대었습니다. 설화는 그 광경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짐승 중의 왕조차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 사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만득은 다시 바보 같은 표정으로 돌아와 호랑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호랑이는 아쉬운 듯 만득을 한번 돌아보고는 연기처럼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만득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만득은 다시 냇가에 앉아 돌멩이를 물에 튀기며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만득 씨, 당신은 정말 누구신가요? 왜 이런 힘을 숨기고 바보처럼 살고 계신 거죠? 설화의 절실한 물음에 만득은 물수제비를 뜨던 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옆 얼굴에 스치는 고독은 깊은 바다와도 같았습니다. 색시야,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이 많이 불면 꽃이 빨리 지거든. 나는 그저 당신과 함께 이 산의 흙냄새를 맡으며 오래오래 살고 싶을 뿐이야. 만득의 말은 비유적이었으나 설화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조선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불어온 시기와 모함의 바람에 모든 것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바보라는 가면 뒤에 숨긴 평온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배경으로 나란히 앉아 말없이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입은 누더기를 걸치고 먹는 것은 거친 나물뿐이었으나 도성에서의 화려한 삶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풍요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만득이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색시야, 이상한 냄새가 나. 도성의 기름진 술 냄새랑 녹슨 쇠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올라오고 있어. 만득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산의 맑은 공기를 가르고 다가오는 불길한 기운. 그것은 김 판서가 보낸 자객들이 귀곡산의 입구를 찾아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만득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평범한 나뭇가지는 만득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세상 그 어떤 복원보다도 날카로운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색시야, 오늘 밤은 방문을 꼭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내가 부를 때까지 나오면 안 돼. 만득의 나직한 경고와 함께 산 너머에서 까마귀 떼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귀곡산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서리발처럼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도성의 밤보다 깊고 무거웠습니다. 만득이 집 주변을 살피러 나간 사이 홀로 오두막에 남은 설화는 등잔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방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본 그 기이한 광경들, 호랑이를 굴복시키고 나뭇가지로 검기를 내뿜던 남편의 모습, 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화는 방구서, 평소 만득이 볏짚을 쌓아두어 가려두었던 곳을 청소하다가 발밑에서 기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텅, 텅. 그것은 흙바닥이 아니라 나무 판자가 비어있는 듯한 소리였지요. 설화는 홀린 듯 떼꾸정물 묻은 볏짚을 걷어내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가마니로 덮여있던 두꺼운 나무 판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판자를 들어 올리자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묵직하고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판자 아래 숨겨진 지하 공간에는 작은 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괴짝의 틈새로는 세월의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으나 그 사이를 뚫고 나오는 묘한 쇳내와 묵향은 설화의 가슴을 방망이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설화가 괴짝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핏자국이 점점이 박힌 낡은 비단 보자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가 군데군데 빠지고 날이 무뎌진, 그러나 형언할 수 없는 위험을 내뿜는 검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금이영 대장의 상징이자 전설의 검객들만이 쥘 수 있다는 흑치검이었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검신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타고 수많은 사람의 비명과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검 아래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정갈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펼쳐든 설화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승하하신 선대왕께서 직접 남기신 밀지미지였던 것입니다. 김 판서의 무리가 역심을 품고 짐의 목을 노리고 있다. 그 미영 대장이 만득은 이 밀지를 지키고 훗날 내 뒤를 이을 세자를 보필하라. 짐의 목숨보다 이 밀지가 소중하니 정체를 숨기고 때를 기다리라. 피로 쓴 듯 붉은 어인이 선명하게 찍힌 그 밀지에는 만득이 왜 바보가 되어야만 했는지, 왜 조선 최고의 검객이 산속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짐승처럼 살아야 했는지에 대한 처절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의 마지막 충신이었으며 김 판서의 반역을 증명할 유일한 산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설화는 밀지를 가슴에 품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멸문당할 때 만득은 그 뒤에서 이름도 명예도 버린 채 왕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보처럼 낄낄대며 침을 흘릴 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 차가운 칼날이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을까요? 설화는 남편이 겪었을 그 만고의 세월과 외로움이 가슴에 사무쳐 방바닥을 긁으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 이 어찌 하늘도 무심타 할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고귀한 영혼을 흙탕물 속에 처박아 두시다니요. 그때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밤 공기를 뚫고 만득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해벌쭉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달빛을 머금은 서리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산 아래서 꺾어온 버들가지 대신 괴짝 안에 흑치검이 어울릴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방바닥에 널브러진 괴짝과 밀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설화의 곁에 앉아 거친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을 뿐입니다. 색시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구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벽한 장수의 그것이었습니다. 만득은 낡은 괴짝에서 흑치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록 이가 빠지고 녹이 슬었으나 주인의 손에 쥐어지자 검은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부르르 떨며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김 판서의 자객들이 산 아래 당도했소. 그들은 내가 살아있는 한 잠들지 못할 것이요. 10년을 참아왔소. 내 동료들의 피와 전하의 원한을 갚을 날이 바로 오늘 밤이 될 것 같소. 만득은 무뎌진 검신을 자신의 소매자락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내었습니다. 밖에서는 까마귀들이 불길하게 울어댔고 멀리서 숲을 헤치며 다가오는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화는 만득의 단단한 어깨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곁에 서 있는 이 사내는 더 이상 동네 바보가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조선 제1의 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방은 죽은 듯 고요했으나 그 정적은 곧 닥쳐올 폭풍우를 머금은 듯 무겁고 습했습니다. 오두막을 감싸고 있던 숲의 공기가 돌연 비릿한 쇠 냄새와 기름진 술 냄새로 뒤덮이기 시작했지요. 만득은 흑치검의 칼자루를 움켜쥔 채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공포에 질린 설화가 문틀을 붙잡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숲의 어둠을 뚫고 검은 복면을 쓴 수십 명의 자객이 귀신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달빛을 반사해 번득이는 서슬퍼런 칼날이 들려 있었고 그 중심에는 김 판서의 신복이자 잔인하기로 소문난 자객 대장 살수가 서 있었습니다. 이만득. 아니, 그 미영 대장이라 불러주랴? 10년을 바보 흉내내며 쥐구멍에 숨어 있더니 결국 대제학의 딸년 때문에 정체를 드러내는구나. 살수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번졌습니다. 만득은 대답 대신 검을 낮게 들이밀었습니다. 이가 빠지고 녹슬어 볼품없는 칼날이었으나 주인의 내공이 실리자 검신에서는 푸르스름한 검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살수가 손짓하자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군주린 늑대 떼가 사자를 포위하는 형국이었지요. 하지만 만득의 움직임은 전설 속의 귀신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한 걸음을 내딛자 흙바닥이 폭발하듯 튀어올랐고 흑치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자객들의 비명이 숲을 메웠습니다. 번개 같은 검로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만득의 칼날은 자객들의 급소만을 정확히 꿰뚫었고 무뎌진 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매끄럽게 살점을 베어냈습니다. 그러나 적들의 숫자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를 베면 둘이 달려들었고 둘을 베면 넷이 포위해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객들은 비겁한 수를 썼습니다. 그들은 오두막 지붕 위로 불화살을 날렸고 두 사람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초가는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아, 안 돼, 우리 집이. 설화의 비명이 불길 속에 묻혔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를 찌르고 붉은 화마호 머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만득은 불길을 피해 설화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살수의 집요한 공격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10년간 썩혀온 몸은 옛날처럼 기민하지 못했고 이가 빠진 흑치검은 적들의 강검과 부딪힐 때마다 조금씩 비명을 지르며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살수가 휘두른 비검이 만득의 어깨를 스쳤고 붉은 선혈이 무명 누더기 위로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이만득, 내 놈의 목숨보다 저 여인의 목숨이 더 소중하겠지. 살수의 비겁한 외침과 함께 자객 2명이 연기를 뚫고 들어가 설화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설화는 차마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싸늘하게 식은 칼날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만득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적이라 칭송받던 조선 제1검의 기세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지요. 살수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만득의 가슴을 걷어찼고 만득은 피를 토하며 불타는 마당 한복판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칼을 버려라. 아니면 저 계집의 목을 베어 불덩이 속에 던져 넣겠다. 살수의 협박에 만득은 손에 쥐었던 흑치검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쟁강하며 바닥에 떨어진 검의 소리는 마치 만득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자객들은 쓰러진 만득을 향해 무자비한 매질을 퍼부었습니다. 왕의 밀지를 지키기 위해, 동료들의 명예를 위해 10년을 참아온 사내의 존엄이 흙바닥에 짓밟혔습니다. 설화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 고귀한 영혼이 다시금 시궁창 속으로 처박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득씨, 안 돼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설화의 통곡이 밤하늘을 울렸으나 자객들의 비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수는 만득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밀지가 든 괴짝을 불길 속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집은 불탔고 검은 버려졌으며
평생을 지켜온 어명은 이제 적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만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흐르는 선혈과 섞였습니다. 조선 제1검의 위엄은 간데없고 그저 아내를 지키지 못한 못난 남편의 비참한 몰골만이 남았을 뿐이었지요. 화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기세를 올렸고 자객들은 이제 두 사람을 향해 최후의 칼날을 치켜들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산 전체가 울릴 정도의 거대한 포효가 들려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절망의 끝자락, 모든 것이 불길 속으로 사라지려던 찰나였습니다. 휘곡산의 모든 생명을 벌벌 떨게 만드는 거대한 포효가 밤하늘을 찢어 발겼습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올라온 귀신의 울음소리도 자객들의 가냘픈 비명도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만득이 돌멩이 하나로 길들였던 숲의 주인 영물산군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집채만 한 호랑이가 불길을 뚫고 마당 한복판으로 뛰어들자 자객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살수의 칼날이 만득의 목줄기를 향해 내리치려던 순간 호랑이의 거대한 앞발이 살수의 가슴팍을 후려쳤습니다. 컥! 비명 지를 틈도 없이 멀리 나가 떨어진 살수를 뒤로 한 채 만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몸은 피로 얼룩졌고 누더기는 불에 타 너덜너덜해졌으나 그를 감싸는 기운은 이미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금이 간 흑치검을 다시 집어든 만득의 눈빛이 푸른 달빛보다 더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검은 부러질지언정 대장부의 의기는 꺾이지 않는 법. 만득이 나직하게 읊조리며 검을 수평으로 눕히자 부러진 검신 사이로 찬란한 백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쇠부치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바보의 탈을 쓰고 참아온 분노와 전하의 밀지를 지키고자 했던 일편단심이 형상화된 무형의 검기였습니다. 만득이 단 한 번의 보법으로 자객들의 무리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휘릭 소리도 없이 공기를 가른 검기가 지나간 자리마다 자객들의 칼날이 추풍낙엽처럼 부러져 나갔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검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살수가 도끼를 품고 달려들었으나 만득은 검을 휘두르는 대신 그의 혀를 짚어 제압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던 마당에는 이제 타오르는 불꽃에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만득은 떨고 있는 설화에게 다가가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검기로 끊어내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소, 색시야.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그의 품은 불길보다 따뜻했고 그의 목소리는 산중의 샘물보다 맑았습니다. 두 사람은 불타버린 오두막을 뒤로 하고 김판서가 있는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손에는 승하하신 전하의 밀지가 들려 있었고 곁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믿어준 정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성에 입성한 만득의 기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김판서의 저택 앞에 당도했을 때 수백 명의 사병이 그를 막아섰으나 만득의 섯을 펄은 안광 하나에 모두가 길을 내주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승전보를 기다리던 김판서는 피투성이가 된 채 당당히 걸어 들어오는 만득과 설화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네, 내 놈이 어떻게, 여봐라. 어서 저 역적놈을 잡아라. 김판서의 외침은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만득은 품 안에서 선대왕의 밀지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붉은 어인이 찍힌 비단 종이가 펼쳐지자 마당에 모인 모든 관원과 군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판서, 그대는 권력에 눈이 멀어 전하를 시해하려 했고 충신들을 역적으로 몰아 멸문시켰다. 이 밀지가 그대의 죄상을 만천하에 증명할 것이니 어찌 인과응보 인고 임바어를 피할 수 있겠느냐. 만득의 사자 후에 김 판서는 앉은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김 판서 일당은 의금부로 압송되었고 억울하게 죽어간 대제학 가문의 명예 또한 회복되었습니다. 왕실에서는 조선 제1검의 귀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그에게 영의정 못지않은 고위 관직과 화려한 저택을 하사하려 했습니다. 온 도성 사람들이 만득을 우러러보며 조선의 영웅이라 칭송했지요. 그러나 만득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임금이 내린 금관조복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본래 산속의 나무꾼이었습니다. 밀지를 지키는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화려한 관직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흙을 밟으며 사는 평범한 삶이 저에게는 더 큰 복이옵니다. 만득은 궁궐문을 나서며 화려한 비단 옷 대신 다시 예전의 무명 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설화가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지요. 두 사람은 명예와 부귀영화가 약속된 도성을 미련 없이 등지고 다시 귀곡산의 자락으로 향했습니다. 산으로 돌아가는 길, 설화가 문득 만득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만득 씨, 이제는 바보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자꾸 예전처럼 웃으시나요? 만득은 설화를 바라보며 예의 그 해맑은 눈빛으로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색시야,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지 않았소. 서로 죽이고 뺏으며 사는 것보다 당신이랑 산딸기 따먹으며 웃고 사는 바보가 훨씬 행복한 법이지요. 안 그렇소. 설화는 그 말에 담긴 깊은 진리를 깨닫고는 만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귀곡산 오두막에는 다시금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산의 바보 나무꾼과 조선 최고의 미인이 살고 있다는 전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때때로 깊은 밤, 산 아래까지 날카롭고 우아한 검의 공명이 들려오면 사람들은 그것이 조선 제1검이 자신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 밤이슬을 베는 소리라 믿었지요.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보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의 뒷모습은 영원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